인티파다 혁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여기 두 번째 You say you want a intifada revolution. 당신이 말했다. 당신이 인티파다 혁명을 원한다고. 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칼럼이 어떤 내용인가를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고나 폭력을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문명권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시신을 수습하죠. 이번에도 워싱턴 DC에서 정말 못 잡힌 그 2명의 아주 젊은 그런 유대인 남녀가 이렇게 총격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이게 아마 경찰 내부에 유대인 시신을 수습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살점 한 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 피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총격을 가한 사람이 확인 사살을 했지 않습니까? 두 젊은 사람을. 그리고 이제 총격을 가한 시카고 출신의 범인이 프리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게 아마 전통적으로 콜롬비아 대학이라든지 미국의 반유대 시위, 친하마스 시대가 발생하게 되면은 외치는 구혼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인티파다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는 모양이에요. 어제 현재 모스크바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워싱턴 DC에서 여러분들 거주했던 이 최재원 님이 이 미국의 캠퍼스나 미국의 젊은 엘리트들 사이에 반유대주의 친하마스 성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 거론했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를 비롯해 가지고 주이시 헤이트라는 표현이 있더군요. 유대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하고 하버드 대학의 이런 분규도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버드 대학교가 하버드의 캠퍼스 내부에서 유대인을 괴롭혔던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징계 기록을 내놔라. 징계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한 그 범인을 색출해가 처벌을 안 했구먼. 이렇게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반유대주의가 심각한 수준이고 어제 또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제 막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엘리아나 골딘이라는 그런 정통 유대교를 믿는 이 학생이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 내에 심각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세요. 이런 구호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도서관을 점령했던 그런 반유대 시위, 친하마스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도 많이 울려 퍼진 거지 않습니까? 그 인티파다 혁명.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데 생소하신 국내의 이런 시청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또 한 번 어제 CNN에 했던 콜롬비아 대학의 반유대 운동이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을 점령하고 외쳤던 구호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이 유대계 학생이 CNN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대학에서 반유대 시위를 했던 시위자들이나 워싱턴 DC에서 2명의 젊은 이스라엘 대사관 스태프를 총격을 가했던 범인들이 모두 다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쳤지만 전부가 다 일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티파다 혁명의 세계화다 이런 내용을 어제 이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소개를 했는데 이 이제 인티파다 혁명을 조금 더 저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하마스처럼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거부하는가. 그냥 하마스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입장이 무장정파고 제1차 인티파다 혁명 때 여러분들 만들어지게 됐지만 하마스는 극단적인 무장정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중해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내버려야 된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야기를 오늘 월스트저널의 여러분들 샷을 보고 한번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마스는 1987년도에 제1차 인티파다 시위 직후에 창설된 이슬람주의의 무장정파입니다. 가장 선명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전면 부정하는 거죠. 2006년도에 실시됐던 그런 선거에서 서한 지역은 달랐지만 가자 지역의 200여만 명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들이 44대 41로 파타 정당 대신에 하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가자 지역이 초토화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하마스의 인티파다 동조자들은 하마스와 같은 입장이냐. 같은 입장인 사람도 있고 같은 입장이 아닌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하마스처럼 지중해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캠퍼스에 시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있지만 뭐 팔레스타인 국가의 여러분들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만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티파다 운동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아주 강경 입장은 아니다. 1차 인티파다 여러분들 운동이 1987년부터 1993년도 2차 인티파다 여러분들 시위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아마 인티파다라는 그런 언어가 아랍으로서는 봉기, 시위, 떨쳐 일어남 이런 표현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티파다 운동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뭐 하마스처럼 그렇게 과격한 입장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하마스는 확고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근 이제 워싱턴 DC의 총격 사건에서 범인은 끌려가면서 확실하게 글로벌 인티파다 이런 부분과 유사한 그런 발언 프리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외쳤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캠퍼스 시위에서도 인티파다의 세계화 글로벌 인티파다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외치게 되면은 그것은 뭐 거의 어김없이 하마스의 극단적 폭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가의 시위나 가두 시위에서 나오는 구호들 글로벌 인티파다, 인티파다 세계화,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이것은 대부분 다 극단적인 폭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한국에서 이제 지역감정 같은 문제가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용어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과격한 주장이 아니고 그냥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위해 가지고 인티파다 운동을 주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유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퍼셉션 인식하느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위대가 어떤 의도로 인티파다 혁명을 외치더라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티파다 이꼴은 피해 기억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표현이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인티파다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하마스와 전부 다 같은 입장이 아니다. 이해가 된다 이야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절멸 정도로 피해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시위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인티파다를 외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 유대인 폭력, 유대인 전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인종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폭력의 일상화란 인티파다 구호 외침 자체가 생존 위협, 집단 트라우마, 피해 기억으로 유대인들에 와닿는 겁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이런 교내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혔을 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유대인 학생들은 본인의 생존 자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이 어떤 종류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막스 웨버님 말씀처럼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구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하는 일종의 린치하고 같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의 엘리트 학교들에서 다 용인한 겁니다. 주이시 헤이터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영어 표현으로. 주이시 학생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괴롭히거나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방송을 다루면서 이런 중동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매수 이후에 보유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buy and hold 구매하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에 대한 이제 관세가 6월 1일부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50%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과의 조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정시가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돌았었는데 이제 EU 관세가 또 새로운 주제가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그 내용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상단 톱 기사로 나온 겁니다. 왜 트럼프는 유럽 무역에 가난한 유럽 연합을 그렇게 여러분들 가혹하게 대하는가. 그리고 애플사의 팀 쿡 CEO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처하게 됐다. 이제 뭐 팀 쿡에게도 미국 내에 아이폰 생산 라인을 갖지 않으면은 25%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플 주가가 빠지는데 크게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해방일 관세를 발표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다음에 많이 회복이 됐는데 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조기에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주가가 또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추가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좀 비상 가격에 싼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사의 핵심은 이렇게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장기 보유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또다시 주식시장이 출혈거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거리게 되면은 주식을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제목은 지금 투자에서 가장 속이 뒤틀리는 전략은 매수 후의 보유 전략이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만나는 난기류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회복이 되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4월 초에 많은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비유죠.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난기류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사이를 못 잡고 굉장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하락할 때도 그냥 본인이 갖고 있던 바이 앤 홀드, 보유 후 구매 후 보유 전략을 계속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손해를 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할 때 결국 두 가지지 않습니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게 문제로다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미국 정시뿐만 아니고 한국 정시에도 돈을 투자할 때는 항상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게 문제로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사의 핵심이 떠날 것인가, 그게 기사의 요약을 보니까 4월 초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주식 하락은 이제 미국은 또 월요일 날 미모리얼 데이니까 공휴일이니까 화요일 날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 한국 시장으로서 이제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이 등락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변동성은 관세 우려와 4월 초 이후에 S&P 500이 주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위험 내성을 테스트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주식을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일부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현금과 같은 머니마켓이나 CD로 전환하는 반면에 또 다른 투자자는 경기 침체를 장기적인 상승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기에 고객에게 투자 계획을 고수할 것을 조언하면서 안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갖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빌 젠슨이라는 분입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자기 은퇴 계좌에서 4월 초 이름 주가가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이름 떨어지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 젠슨이라는 부분은 관계없다. 우직하게 기다린다.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구사한 거죠. 바이 앤 홀드 전략을.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은퇴 저축금의 일부가 날아가 버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당황했죠. 빌 젠슨 씨의 아내 되는 사람이 손해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전한 구자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빌 젠슨 씨는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이 앤 홀드를 해가지고 이번에 승리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 이름들 또 보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슬렌슨이라는 분은 이제 판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다.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겼는데 한국 분 가운데서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긴 사람도 많습니다. 야, 이게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서학개미도 1조 5천억 정도를 팔고 그다음에 채권으로 갈아타는 서학개미도 많았던 거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투자는 똑같은 겁니다. 주가가 빠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런 증가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팔고 떠날 것인가 그냥 머무를 것인가 그 사이 여러분들 그 차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벵가다라는 그런 벵가드가 아주 유명한 그런 자산운용사죠. 벵가드가 은퇴자들에게 대개 6대4 주식과 채권 비용을 6대4로 유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니까 4대6 주식 4 그리고 이제 채권 6 4대6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는 일부 팔고 안전자산을 가지라는 거죠. 안전자산을 팔고 남은 현금을 가지든지 아니면 MMF 여러분들 머니마켓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CD 같은 뭐 1개월 3개월 그런 여러분들 CD 같은 걸 가지든지.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온 거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고 나온 것 사람들도 꽤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름 보니까 폴 스프릭스라는 그런 은퇴 사업자들은 이분은 포트폴리오에 절대 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 스프릭스 여러분들 씨가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잘한 겁니다. 역사는 그의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의 최고의 날 가운데 일부만 놓치면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날은 종종 침체된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S&P 500 지수에서 기록된 최고의 날 가운데 두 번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 이 교훈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시의 최고의 날은 최고의 날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짧은 시간에 이런 폭등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원문입니다. 리서치는 뭘 보여주느냐. 스탁마켓에서 최고의 날 가운데 일부만 놓치더라도 투자자들의 장기 수익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날을 몇 번 놓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다는 겁니다. 최고의 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최고의 장을 딱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최고의 장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식시장의 최고의 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단 몇 번 놓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은 장기 수익률의 30% 정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날이 대개 언제 오는 거 하니까 시장이 하락하거나 대단히 사람들이 여러분들 불안에 뜨는 시기에 대부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르나 내리나 관계없이 어떤 투자자가 투자한 것을 3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으면은 S&P 5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평균 대개 7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주식 투자의 이런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장을 몇 번 놓치는 것만으로 최고의 장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기로 했으면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장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고의 장을. 지금 손해 좀 줄이고 다음에 올랐을 때 들어오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맞출 수 있으면 대단한 건데 오늘 대단히 유용한 정보 최고의 날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포의 시기가 왔을 때도 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돌변할 줄 모른다.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했으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지 않았으면 buy and hold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buy and hold.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갖고 계속 있으면 7에서 10% 정도는 벌 수가 있는 거니까 최고의 장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겠네요. 그러면은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구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4월 초에 기회를 놓쳤으면 좋은 기회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사를 볼 때 이렇게 흥미롭게 접근하는 겁니다. EU 27개국의 관세 50%를 때리다. 아, 트럼프 나쁜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고 그럼 그게 뭘 뜻하지? 투자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아,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을 지속하겠구나.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유럽연합이 27개 국가가 있습니다. 27개 국가가 전부 다 이런 뭐가 다르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세 협상의 우선순위가 다를 겁니다. 독일은 자동차 관세를 깎으려고 할 것이고 프랑스는 농수산물 여러분들 그걸 농수산물 가격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 협상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대단히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유럽연합이 27개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전부 다 입장이.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유럽연합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오는 모든 수입품은 50%를 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유럽연합의 협상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무역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프랑스는 농업, 다른 나라는 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중국하고 달리 유럽연합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겠구나. 협상이 굉장히 오래 끌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EU 27개국 회원국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결국 협상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도 정시에 어마어마하게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구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유럽연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보다 훨씬 더 유럽연합이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남깁니다. 이게 붉은 것이 미국의 수입, 푸른 것이 수출입니다.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순서로 여러분들 무역수지 흑자가 많은 겁니다. 한국도 여러분 돈을 많이 남깁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관세 협상이 여러분 질질 끌게 되게 되면 미국 정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럼 구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러면 미국이 주로 여러분들 유럽연합부터 구매하는 게 뭐냐 주로 의약품이 많네요. 의약품이 대부분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 많은 부분이 의약품입니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이고 그럼 미국이 수출하는 게 뭐가 많냐 석유 그다음 비행기 부품 그다음 석유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런 부분이 많은데 가장 돈을 많이 남기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유럽이 가장 큰 이런 교역 파트너입니다. EU 관세 협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출입을 합쳐가지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의 4.9%를 차지하는 그렇게 이러면 중국하고 야단 법석이지만 2.2%밖에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가장 여러분 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되면은 근데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대단히 까다롭겠구나. 그러니까 유럽은 그냥 미국에 LNG 조금 더 사줘가 퉁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문제는 중국인 줄 알았는데 유럽연합 때문에 정시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죠. 4월 달에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트럼프가 2월 1일부터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천명을 했으니까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음 주 보죠. 다음 주 상황이 정실한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 불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미국 입장에 서지 않고 대단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아무로 선의로 이런 접근하더라도 중국처럼 여러분들 단일 그런 협상 주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시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4월 달에 놓쳤던 기회에서 조금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죠. 사악한 사람들. 오늘도 방송 준비하면서 참 악하다. 내보다 한 10년 정도 아래 10년보다 훨씬 더 아래인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은 좋은 교육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은 수준이 훨씬 더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거짓말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르겠냐. 그런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이제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빌 에크만 펄싱 스퀘어의 아주 뛰어난 투자자인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숨긴 것은 미국인을 상대로 행해진 언론과 행정부가 행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입니다. 병든 대통령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또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겠습니까? 그 병약한 노인으로 보였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속인 겁니다. 언론사, 앵커들, 기자들, 백악관 스태프들 그다음에 민주당 이런 고위 인사들이 전부 다 숨긴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쁜 겁니까? 이걸 빌 에크만이 이야기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커버업 은폐한 것은 the greatest fraud ever perpetrated by the media 언론과 행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미국인들에게 행해진 최고의 the greatest fraud입니다. 사기인 겁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나 여러분들 큰 사건 같아요. 여기 아마 빅터 데이비스 한슨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논평가가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들 CNN 방송에 간판급 앵커인 제이크 테프를 그냥 때리네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것은 언론과 행정부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큰 사기입니다.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인용한 겁니다. 데이비스 헨슨 빅터가 CNN 방송의 대표 앵커인 제이크 테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위대한 도덕적 이중성 행위 중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숨긴 겁니다. 조 바이든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을 때 이 말을 하려면 지적 용기와 도덕적 강인함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CNN의 대표 앵커인 제이크 테프 당신은 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정직성을 회복하는 것은 한국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미국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현재가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은폐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한 것을 자랑스레 여기고 얼마나 앞으로 이런 가혹한 징벌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거짓과 사기와 조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세상사를 사는 원칙이라는 것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들 다 같은 겁니다.
정직해야 되고 사실에 겸손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부가 다 도둑놈이 돼버린 겁니다. 그 도둑놈들이 관한 기사를 여러분 신문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읽어야 되니까 제가 참 마음 수련이 안 돼 있으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친놈들과 사기꾼들 이야기를 계속 봐야 되니까 허연 거짓말, 누런 거짓말, 벌건 거짓말을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숨긴 것은 The Greatest Fraud란 겁니다. 여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뭔가 방방 뛰는 겁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감히 어떻게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를 파괴할 수 있는가 이런 대표 사설을 이런 크게 실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장관 트럼프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버드를 그렇게 망칠 수 있느냐. 미국 주류 언론들은 닥치고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 저렇게 할까. 하버드는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일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외국 학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은 세상에 가장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을 놓쳐버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여러분들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대인 같아요. 벤 테라비버. 이 이름 흑인 유대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바 여왕하고 관련된 거죠. 에티오피아 그런 유대인이 가장 높은데 유대인 흑인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이티오피아도 그 정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여기에 아주 교육을 잘 받은 흑인이시네요. 테라비버 벤 보데조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터퍼처 대학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하고 경제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네요. 전 하버드 로스쿨 MBA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쓰는 걸 봐가지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또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좋은 세상이 되어서 이러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세상을 사는 겁니다. 주류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하버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는 하버드에 문제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괴롭힌 외국인 학생들을 처벌했어야 되지만 처벌하지 않았다. 여기에 벤 보데조입니다. 하버드는 캠퍼스에서 유대인을 괴롭히고 폭행한 특정 외국인 학생들을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학생 비자인 F1 비자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는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제공했다고 계속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 아닙니다. 징계 기록을 작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이시 헤이터 주이시를 여러분 또 따라다니면서 폭행을 하고 여러분들 폭언을 퍼붓던 외국인 학생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잘못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들이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 글을 빌 에크만이 포스팅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언론들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나무란 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2024년 10월 7일 유대인 학살로부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9,200대의 구호 트럭을 보냈습니다. 9,200대의 구호 트럭은 180만 톤의 원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0만 톤의 원조는 가자 지구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실력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원금을 들여보냈기 때문에 하마스는 지원금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양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해 새로운 테러리스트를 모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부가 이름 제공한 구호물자를 훔쳐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것을 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여러분들 팔레스타인들을 갈취한 내용을 주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렇게 답답할 겁니다. 왜? 사실을 사람들이 보도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봉쇄를 한 겁니다. 전비를 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 가지고 팔레스타인 가정에 직접 식량을 배급하는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구호물자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가자 지구에 180톤의 식량이 제공됐는데 그것은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모두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이 식량을 훔쳐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고 높은 가격에 팔아서 여러분들 전비를 구한 사람들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 에크만 여러분 SNS를 가끔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 이렇다 이야기죠. 한국의 주류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외신을 뺏겨 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어젯밤 워싱턴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발표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총격을 범한 사람은 끌려가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10월 7일 이스라엘 대학살에 들었던 바로 그 구호입니다. 그냥 수천 명의 테러리스트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을 참수했고 여성을 몰했습니다. 아기를 몰했습니다. 그들은 12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도살하고 251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가자 지구로 인질로 끌어갔습니다. 잠시 후 독일의 슐츠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본 후에 그는 저에게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는 나치와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거죠.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학살당했는지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자 지구에 폐허가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싱턴 DC에서 젊은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범죄자가 외친 구호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인을 살해한 범죄자들이 외친 구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여러분 주식이 지금 339불이니까 220불 250불 사이에서 샀던 사람들은 많이 돈을 남겼죠. 테슬라 주식. 왜 뜬금없이 이런 주식 이야기를 하냐. 오늘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중앙에 보니까 기사가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좀 독특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성난 앨런 머스크가 돌아왔습니다. 테슬라의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사람 이목을 끌기 위해서 지었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성난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일론 머스크가 본인 본명을 쓰기 시작했네요. 일론 머스크. 오늘 참 주목한 내용이 이겁니다. Back to spending 24/7 at work. 제가 24시간 주 7일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은 컨퍼런스 룸 서버 공장에서 잡니다. 저는 X와 XAI 테슬라에 최고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화성 탐사인 스타쉽 발사가 있습니다.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겁니다. Back to spending 24/7 at work.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겁니다. 노동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파워란 것은 이런 거죠. 24시간 7일 동안 여러분 하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여러분 7일 동안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Back to spending. 다시 24시간 내내 직장에서 보내고 회의실 서버 공장 방에서 잠을 자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름들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잠은 대충 때우는 겁니다. 컨퍼런스에 자고 이름들 서버에도 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I must be super focused라는 이게 super focused라는 이런 표현도 써내요. be super focused. 최고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일을 많이 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일을 작게 하면 하면서 그거는 노동을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지배하게 되면은 일을 적게 하지 않습니까? 일을 적게 하면 잘할 수가 없죠. 또 좋은 이름들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많이 해야 됩니다. 인풋이 많아야 그래야 여러분 그다음에 아웃풋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일하다 죽으면 일하다 잘 죽지는 않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죽을 수는 있지만 일을 많이 하면은 점점점 익숙하게 되고 왜 여러분들 달리기 뛰면은 뭐 1시간 이렇게 이상 되면 여러분들 러너듬 이렇게 약간 흥분된 상태가 고양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걸 아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면은 거기서 오는 쾌락이라든지 쾌감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일하다가 죽지는 잘 않습니다. 과로사 이런 거 잘 없는 거죠. 그는 억지로 일을 해야 되니까. 트릭님 고맙습니다. 오늘 표현 아주 멋있네요. I must be super focused라는 표현을 썼네요. on something. super focused. I must be focused라는 표현 대신 super focused라는 표현을 썼네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글 창업자인 블린이 엔지니어한테 60시간 일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일론 머스크는 제 생각에는 80시간 100시간 일을 할 겁니다. 일을 일정 경지까지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즐거움이 그걸 대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일론 머스크가 로스무스라는 사람의 유럽의 출산율입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 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낮네요. 한국은 0.73, 0.63입니다. 두 명이 결혼해서 여러분들 0.63, 0.7 정도 났는데 출산율이 그래도 여러분들 유럽은 그래도 낮네요. 스페인 1.12 합계 출산율입니다. 포르투갈 1.41,
프랑스 1.63, 영국 1.45, 아일랜드 1.47, 노르웨이 1.46, 덴마크 1.42, 1.46, 핀란드 1.42. 그래도 러시아가 여러분들 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지만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1.40, 대한민국 0.70입니다. 그레이트 다이닝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레이팅 다이닝 위대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1년 다 넘지 않습니까? 한국은 0.7입니다. 0.7. 여기 허승구님께서 주 72시간 일해야 됩니다. 타이거님은 주 68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적게 하다가 여러분들 많이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일에 대한 철학 같은 부분들이 좌파들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철학은 이런 혐오의 대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들이 일을 화끈하게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화끈하게 일을 진짜로 많이 하는 사람은 소일거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일거리가 주는 쾌락하고 일을 하면 성취하는 쾌락이 이런 게임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러면 앞으로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련 이름 출산율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했는데 1.40이네. 1.40. 터키가 1.45, 그리스가 1.24. 스타링크 여러분들 저 궤도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피지에 다 연결되네요. 피지에 학교들을 다 연결했네요. 6 슈퍼 리모트 스쿨스 인 피지. 피지에서도 특별히 여러분들 도심지를 떠난 섬에 있는 그런 학교들이 다 스타링크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됐네요. 하이스피드 인터넷, 남아프리카 남태평양에 스타링크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저궤도 위성이 7,300개가 좀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용자가 500만 명, 수입이 120억 불이네요. 그리고 경쟁자인 아마존이 지금 27개를 쏘아 올렸네요. 7,300개 여러분들 저궤도 위성이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상으로부터 지구로부터 한 수백 킬로 여러분들 위치 사이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7,300은 너무 많다 생각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기준으로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이 7,135개가 떠 있네요. 대단하네요. 대개 수명이 5년이라 합니다. 5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7,135개 위성 가운데 7,105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거죠. 지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X는 2019년 첫 발사 이후에 한 번 쏘면 20개에서 60개 정도 위성이 배치가 되네요. 5년 지나면 수명이 다하게 되면 고장난 위성은 대기권에 소각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떠 있는 위치는 지상으로부터 240km에서 550km 사이에 고도에 7,000개 이상의 이런 위성이 커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7,300개가 여러분들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7,135개 가운데 7,105개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340km에서 550km 고도에. 대단하죠.
이런 거 이름 들으면은 신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주식이 좀 변동성이 강한데 잘 보고 계시다가 좀 떨어지면은 이제 250불대까지 가겠습니까? 그래도 뭐 주식이란 게 오고 가니까 그러면 몇 주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청년입니다. 제가 일을 하러 다시 돌아왔습니다. 외도 마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드디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생활을 청산하고 24시간 7일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주식 올라가는 길만 남은 거죠. 얼마나 많은 앞으로 해내겠습니까? 지금 0.67%죠. 0.67. 지금 우리나라가 0.67 이런데 뭐 유럽에 비해서 이러면들 뭐 유럽은 그래도 뭐 완전히 뭐죠. 우리에 비하면은 천국. 자, 여러분 이 보시면은 오늘 이 보니까 오늘 좀 비판적인 내용이 나온 거 있어요. 어제 여러분들 보시죠. 엔스로픽이 7시간 동안 코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냈거든요. 어제 클로드 오퍼스 4랑을 출시한 겁니다.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수천 단계의 코딩을 필요로 한 것도 다 여러분 기계가 AI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AI 코딩 에이전트를 어제 출시가 된 겁니다. 7시간 동안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 모델이 45분이었는데 7시간이니까 엄청나게 고도화된 AI 모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잡한 장기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현존 세계 최고 코딩 모델. 그런데 이런 박수만 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동영상 보셨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실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원이 급히 가가 여러분들 코드를 뽑아가지고 전기를 끊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정시키지 않습니까? AI 모델이 사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일론 머스크가 포스팅을 한 겁니다. 샤이 블룸이라는 사람. 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콘텐츠 가운데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장을 발견한 것이 이번에 처음 같거든요. 제가 이게 뭔고 하니까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만든 사람의 통제력을 벗어나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엔스로픽이 이번에 낸 모델은 자기 회사 기준으로 4점 가운데 레벨 3에 해당하는데 1, 2, 3, 4 레벨 3 등급은 핵무기나 생물학적 무기와 같은 위험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오프스4 모델이 시스템 카드란 12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작성하도록 요청받았고 제작자들에게 이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 모델은 엔지니어를 협박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했고 더 미묘한 방식으로 테스트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패를 부린 것과 마찬가지로 AI 모델이 악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분도 한번 방문하고 해가지고 소위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그 문제를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네요. 샤이 블룸이 여러분 쓴 내용을 핵무기나 생물학적 무기 같은 위험한 기술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엔트로피 클라우드 4 모델이 기술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갖췄지만 동시에 안정성, 통제 가능성, 윤리적 문제에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사의 연구진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오픈 AI사를 떠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여러분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AI 모델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이렇게 방송 다루면서 점점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이 문제가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다시 한 번 더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직장을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한두 번 저도 다뤘는데 특정 분야에 특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웃바운드 영업, 그다음 법률 좋은 AI 에이전트, 쇼핑 좋은 AI 에이전트, 문서 작성 AI 에이전트, 이렇게 이름들 특정 영역에 특화된, 오늘 동아일보에서 여러분들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런 딥다이브라는 그런 섹션이죠. 여기에 이제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AI 비서, AI 동료, 디지털 직원, 이게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업무를 맡기게 되면은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여러분들 45분 코딩하다가 이제는 7시간까지 코딩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중앙에 여러분 업무를 맡긴 사람들의 도움 없이 비동기 수많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병렬 처리, 이게 여러분들 2025년이 출발점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다단계 문제를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는 AI인 겁니다. 법률 문제든 코딩이든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글쓰기든 관계없이. 심지어 뭡니까? 주일 설교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일 설교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대해서 만들어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다 문서 작성, 작곡, 그림, 디자인, 법률, 영상, 의료정보, 진단, 전부 다 버티컬 AI 에이전트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웃바운드 영어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고객 정보를 가지고 마치 사람처럼 연락해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잠재 고객을 발굴해내는 작업을. 이게 영국 스타트업 11X는 앨리스라고 이름 붙인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앨리스가 담당한 작업은 아웃바운드 영업이고 아직 거래가 없지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발굴해내는 일이고, 각종 데이터에 녹아있는 신호들을 포착해서 잠재 고객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고객에게 맞는 톤과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5개 언어가 구사가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호주 스타트업 릴리번스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연구원, 고객 상담원, 아웃바운드 영업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터컴이라는 회사는 아일랜드 회사인데 고객 상담 전문 AI 에이전트입니다. 고객들이 이런 구분을 못한다는 거 아닌 거죠. 어제 봤던 AI 음성 에이전트와 똑같은 거죠. AI 음성 에이전트 팩텀 기업 구매에 월마트에서 활용해 가지고 기업 구매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기계가 기업 구매를 대행하는 겁니다. 인터컴 고객 상담을 전문하는 AI 에이전트 핀을 서비스합니다. 일종의 AI 음성 에이전트죠. 똑똑한 직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수준의 개인화된 응답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AI인지 사람인지. 미국 스타트업 팬텀은 월마트가 팩텀의 고객인데 월마트가 10만 개 넘는 고객 업체와 일일이 개별하는 협상하는 대신에 그중 일부는 팩텀의 AI가 계약을 분석해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AI가 한 번에 수천 건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줄 수 있다. 월마트가 10만 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하지만 나머지는 AI 기업 구매 에이전트가 담당해서 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용은 X11과 같은 AI 음성 에이전트는 시간당 $12, 인터컴 고객 상담사 피는 해결되면 건당 $0.99. 미국 세일즈포스 좀 큰 회사죠. 작업당 $2 2,760원 하던 것을 가격을 낮춰 가지고 10센트 138원. 사용료가 급속히 인하가 되는 겁니다. 사스하고 똑같이 이렇게 변모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버티컬 AI 에이전트.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특정 산업 또는 도메인에 특화된 인공지능, 의료 영상 판독 에이전트, 법률 에이전트, 재고관리 에이전트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스와 연결되는데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기업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스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모델처럼 제공이 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사스 업계 큰 세일즈포스 같은 업체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인슈타인 CRM 고객 관리 에이전트를 제공하는 거죠.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걸 여러분들 끌어다 쓰고 뭐 사용료를 지불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직원을 둔 기업은 3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픈 AI에서 샘 울트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2025년이 AI 에이전트의 원년 시작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참 사람들 다 대체해 버리니까. 큰 변화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천재들 전쟁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GPU 100만 개를 가지고 지금 20만 개를 가지고 테네시의 멤피스의 콜로스 1이라는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옆에다가 콜로소스 2를 건설하고 있죠. 100만 개까지 확장하겠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88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은
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대충 이런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AI가 폭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오라클이라는 회사하고 여러분들 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냥 자기가 자체적으로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20만 장 100만 장. 그죠? 오늘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픈 AI사가 오라클이 55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GPU 40만 장을 사 가지고 15년간 임대를 하는 겁니다. 오픈 AI사에. 40만 장을 사는 겁니다. 천재들이 여러분들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오라클의 여러분들 창업자는 아직도 현역에서 뛰는데 한 70대일 겁니다. 70대 여러분 현역에서 이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 계속 건재한 거죠.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로 가난한 고수들인 거죠. 골프 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어제 여러분들 블린이라는 구글 창업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9년에 이름 퇴직해 가지고 있어 보니까 2023년에 구글에 다시 복귀했다. 왜? 역사상 이렇게 흥미진진한 시대가 없다는 거죠. 이때 그냥 물러나가 여러분들 골프 치며 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시대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15년 임대하네요. 건물이 8개고 한 건물당 4만 장씩 5만 장씩 그래서 5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가 8개 동이 있는 겁니다. 전기는 기가바이트가 제공돼 기가와트 1.2기가와트 일론 머스크가 짓는 GPU 100만 개도 이런 1기가바이트 되겠죠. 구매하는 것은 글레이스 블랙웰이라는 200이라는 최신 엔비디아 제품이고 오라클이 구매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겁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주도하는 총 5천억 달러 684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가운데 1번이 텍사스의 에버린에 짓는 거네요. 샘 울트만하고 일론 머스크가 경쟁이 볼만하네요. 이번 건설에 텍사스 에버린에 걷는 것이 2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네요. 오픈 AI 전용 데이터 센터 40만 장.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40만 장. 일론 머스크의 글로소스 2는 100만 장 88조 원 55조 원 전력이는 1.2기가와트 거의 비슷할 겁니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5년 가을이죠. 속도라는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스케일도 크고 일론 머스크 업무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가을에 여러분들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골로소스 1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 놀랄 정도로 빠르게 완성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업무 추진 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면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재적인 기업가 같아요. 일단 본인이 똑똑하고 앞을 잘 내다보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다 사람까지 이러면 뭡니까 에너자이즈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좋아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가 앉아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힘이 막 기가 팍팍 들어올 겁니다. 에너자이즈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능력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를 팍팍 불어줘 줄 거라고 에너자이즈 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을 거라고요. XA라는 스타링크나 이런 데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이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로 또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고, 만나게 하면 여러분들 에너지를 불어내는 에너지 에너자이가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에너자이즈 하는 능력입니다. 불어넣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시면은, 아무튼 간에 천재적인 사업가입니다. 주식 보시고 아주 참.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불편한 진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5년 정도를 대한민국 선거를 들여다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5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5년이면은 박사학위를 여러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외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천부를 바쳐가 여러분들 한국 선거를 들여다본 겁니다. 저보다 한참 젊은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거짓말, 허풍, 비양심적인 주장들, 비사실적인 주장을 보게 되면은 다산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썩은 나라인 겁니다. 나라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썩었는지, 악취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 사회가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치? 이번에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홀대하는 걸 보고 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아이들처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 눈을 가리고 깍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가 눈을 가리면은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린다가 이런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어본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본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런 문제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본 적은 절대 있는 게 없다고, 그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데 눈을 감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고로 한국은 유사민주주의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슈도 디모크러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소프트 오솔리테리아니즘 혹은 일렉토랄 오솔리테리아니즘, 선거 독재, 연성 독재, 형식적 민주주의, 이렇게 하자면 더 멋진 이야기는 슈도 민주주의, 슈도 디모크러시, 유사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근사하죠.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선거도 있고, 뭐 폼나게 여러분들 뭐죠, 대법관들도 있고 대법원도 있지만 전부가 뭐죠, 다 일당에서 지배되는, 그게 슈도 디모크러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미친놈이라고 이런 보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겠죠. 유사민주주의 하에서 살아간다 해가지고 뭐 나라가 당장 이런 요절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들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 나라.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그들 나라가 되지 우리나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그들 나라가 되는 겁니다. 6월 3일은 그들 나라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판가름 나겠죠. 물론 또 그들 나라가 된다 해서 당장 뭐 죽거나 이러지 않죠. 또 합리화해가 이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홍콩이 저렇게 됐다고 이러면 홍콩이 당장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지만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저는 유사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별로 그 문제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할 만큼 이야기 다 했으니까 뭐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유사민주주의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유사민주주의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고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미래라는 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이야기가 옳으라는 부분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방송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들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박사님 그들 나라는 뭐고 우리나라는 뭐고 그녀 나라는 뭐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봤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본 나라지 않습니까. 아무리 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들 생각하게 되면은 다들 좀 정직해져야 되고 참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걸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익이 너무나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내일 산수 갑산으로 갈 값이 오늘 뭡니까 그냥 전부 다 갖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방송 초두에 이 비법조인 출신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 대법관 수를 30명에 100명까지 늘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